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마냥 달달한 사랑만 주고받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현실은 드라마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들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신용카드를 착착 긁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눈알을 굴리고 특히 회전 초밥집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회전 초밥집에 가면 그릇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저는 어차피 양이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왕 한 접시를 먹더라도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 먹습니다. 특히 저는 장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만 3-4접시 먹고 끝내는 일도 허다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어초밥이 올려진 접시를 들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산다니까 혹시 비싼 것만 골라 먹는 거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 한 접시 먹는 동안 자기는 4접시는 먹어놓고 그딴 소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간신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기로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비싼 그릇으로만 5접시를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도 제 거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더치페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온 금액을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는 거라나요. 황당해서 제가 당신은 20접시 가까이 먹고 나는 겨우 5접시 먹었는데 내가 왜 당신 것까지 내줘야 하냐고 더치페이 뜻 모르냐고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서 이 남자하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 공방으로 찾아와서는 어제는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 저처럼 재치 있게 대처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며 저를 한껏 치켜 세우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특별한 것 같다고요.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기 전까지 여중여 고여대를 나와 연애는커녕 짝사랑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절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의 궤변에 넘어가 쌓여있던 화도 불편했던 마음도 어느새 풀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사귀는 내내 남편은 남녀평등을 귀에 딱지가 않게끔 주장해왔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부분이기에 남편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걸핏하면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데이트 비용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제가 사귄 지 1달쯤 됐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뜬금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자기가 할 거니까 전 신경 쓸 거 없다며 대신 월초마다 늦지 않게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정말 치사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저와 남편처럼 돈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만 데이트를 하고 하물며 기념일이나 생일마저 그 예산에 맞춰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남편이었으니 결혼도 당연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9천에 시댁에서 받은 5천까지 총 1억 4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3천이 있었기에 남편보다는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괜히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돈을 더 썼네 어쨌네 소리가 나올까봐
친정 부모님께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더 많이 보태주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배운 바가 있었는지 저도 굳이 반 이상 보태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정확히 2억 8천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전세도 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연봉 4천 정도로 이거저거 뺄 것 빼고 나면 대략 한 달에 300 좀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달에 3, 400 정도 벌고 있었고요.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주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신혼을 즐기며 약간은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역시 반반씩 부담하길 원하더군요. 그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각자 150씩 생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무래도 회사를 관둬야 할 것 같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날은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집에 개미가 보여서 무척 신경이 쓰였거든요. 도대체 이 개미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방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방에서 혼자 그렇게 뭘 먹어댔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디서 사왔는지 온갖 과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숨겨놓고 먹은 걸 보니 얄밉기도 하고 동시에 짠돌이 주제에 간식도 종류별로 많이도 사다 놨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믹스커피에 비타민 음료까지 있는 건 좀 의외였지만요. 하지만 간식의 출처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충격과 수치스러움에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간식들이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가져온 거라네요. 집에 오기 전에 한 주먹씩 챙겨서 가져왔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간식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챙겨왔냐고 따지니까 영양가도 없는 간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기가 싫었다나요? 그러면서 꽤나 논리적인 척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과작간만큼은 일을 더 한다며 억울하답니다. 저 인간이 떠드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직원이 남편이 탕비실 물건을 훔쳐간다며 윗선에다가 일렀답니다.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뭐가 횡령이냐면서요. 남편은 쪽팔려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며칠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탕비실 거지 사건이라며 사내에서 남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탕비실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갈라치면 몇몇 직원들이 도끼 눈을 하고 남편을 째려보더랍니다. 심지어 남편이 탕비실을 떠나면 간식이 몇 개나 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며 남은 개수를 세는 직원들도 있었다네요.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쪽팔려서 회사를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시기에 제가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아침 방송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만의 특별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저만 괜찮다면 제 공방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요. 제 입장에서야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방송의 힘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더라고요.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작을 의뢰하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3, 400에 불과했던 수입이 2배가 넘게 되었지요. 물론 제 수입과는 별개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으니 생활 자체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300만 원의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생활비도 반토막이 났으니 심리적으로 전보다 더 빠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불경기였잖아요. 좋은 소식은커녕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답니다. 뭐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기가 생활비도 못 보태는데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작은 거 사는 것도 눈치가 너무 보인다나요? 저는 남편이 짠돌이에 거지근성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격지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생활비만큼은 알아서 책임지고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네요.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던 시기에는 집안일도 반반씩 했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칼같이 절반으로 나눌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음식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를 하는 식으로 했었지요. 하지만 생활비를 저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집안일은 자연스레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크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내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집에 왔는데 집에 먹을 만한 게 없길래 남편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생활비를 다 썼답니다. 그때가 생활비를 주고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3주 만에 150을 어디다 다 쓴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냐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활비를 올려야 할 것 같답니다. 얼마나 올리자는 얘기냐니까 200에서 250 정도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영수증은 다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어김없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영수증 좀 같이 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집안에 경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주면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털어먹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순순히 영수증 한 뭉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죄다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쓴 거더라고요. 품목도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할 것 없이 다양했고요. 영수증을 보고 나니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트에 다녀왔던데 왜 냉장고가 비어있는 건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없는 건지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가 점심때 혼자 다 해먹었답니다. 워낙에 식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 다녀오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남편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모처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요. 간단한 요깃거리와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남편이 자꾸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로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유치한 남편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제가 계산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계산대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아는 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매일 어머님이랑 오더니 오늘은 와이프랑 왔나 보다면서요. 어머님이랑 마트를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걸 보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다는 건 다 사주더라며 저에게 아들 며느리가 엄청 효장가 보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마트 VIP라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어머님이랑 슈퍼마켓에 다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아줌마가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차량 슈퍼마켓에 뭐가 찍혔는지 물어볼 거냐며 증거를 찾아서 코앞에 들이밀어줘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더는 감추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어쩔 거냐대요. 솔직히 아들이 어머님 장 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단순히 남편이 어머님 대신 계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의 장을 봐드린 이유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당신이 필요하신 걸 고르시면 저희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한 뒤 어머님께 현금을 받아 챙겨오고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카드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커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부모님과 짜고 카드깡을 하는 다 큰 자식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거냐니까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셀프로 자기 몫을 챙겼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생각에 오늘 집안일을 하는데 2시간쯤 걸렸다 하면 어머님과 짜고 5만 원을 빼돌리는 식으로요. 남편의 무용담을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거 사기라니까 저더러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탕비실 거지 사건 때도 회사에서 자기가 일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적어서 과자라도 잔뜩 챙긴 거라던 남편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계산적인 못난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후로 한 사흘간을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더 이상 노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번 일을 알게 되셨는지 전화를 해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마음이라도 약해지면 곤란하니까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냐며 너무하다고 발악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양심에 털난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너 같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서요. 어머님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남편 귀를 그렇게 죽여놓으면 좋냐면서 뜬금없이 왜 당신 용돈은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들이 못 주게 되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염치 없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긴 어머님이 제정신이셨으면 남편의 카드깡을 도와줄 리도 없으셨겠지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악담을 퍼부으면 말이지요. 어머님께는 자식 농사 지금이라도 다시 지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 농사는 완전히 망하신 것 같다 했네요. 지금 다 갈아엎고 새로 농사 짓자니 너무 늦은 건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시애미 약 올린다고 어머님이 거품을 무시던걸요. 남편도 저한테 말 조심하라길래 너는 손버릇이나 고치라고 써붙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시 받아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가진 건 뭣도 없으면서 고개 빳빳한 건 여전하대요. 남편에게 혼자 살다 죽어 문드러져도 너랑은 안 산다고 한껏 비웃어줬습니다. 너가 나라면 회사 비품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돈 삥땅 쳐서 엄마 돈 뜯어가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겠냐고 따지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알뜰한 살림꾼과 거지근성은 서로 완벽하게 다르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를 않네요. 그 짠돌이 기질이 적어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알고 나니 자기가 번 돈은 아깝고 제가 번 돈은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분간은 머리 아프게 누굴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제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 편 하나 시원하게 못 드는 바보 같은 남편, 어머님께 돌려드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때는 봄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별다른 계획은 없었기에 사실 그대로 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벼랑간 뜬금없이 그럼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냐고 됐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계속해서 날씨도 좋은데 왜 집에서 청승을 떠냐며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며 자꾸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네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는데 멀지 않았냐고 묻길래 책 읽으면서 와서 괜찮다고 읽던 책을 보여줬는데 남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로는 신기할 만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요. 헤어질 때 남편이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소개팅을 주선했던 동료도 저희가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갈 줄은 몰랐다며 자기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좀 넘는 시간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교육자셨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매우 엄하게 훈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항상 강조하셨던 건 첫째도 예절, 둘째도 예절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길을 죽이거나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동시에 제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혼나도 싸고 억울할 것도 없는 일이 수두룩했는데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항상 따지고 들었는데 그런 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혼내시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식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과는 정반대셨습니다. 일단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고 남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듣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래놓고 당신같이 뒤끝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입니다. 어휴,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 만큼 그날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없으면 애시당초 그런 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이야기로 열을 올리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많고 현재는 무슨 장난감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서 사귀는 동안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주버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만 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하도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자랑을 늘어놓으시니 없던 악감정도 생길 판이었달까요? 식사 시간대부터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어머님께선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 인물이 좋아서 동네 여자들이 다 좋아했다는 둥. 처음에는 적당히 호응도 하고 대답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더 신이 나셨는지 어디서 앨범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 백일사진, 돌사진까지 저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남편 사진도 아니고 아주버님 사진을 제가 못하러 보나 싶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남편 사진은 없는지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선 건성으로 응응대답만 하시고는 금세 다시 아주버님 이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눈치를 주니 어머님께서 원래 장남장남 하시는 게 있다며 그냥 흘려들으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얼굴을 비추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선물이라도 해드리려면 상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연락 닿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지난 설에는 아주버님은 언제 오시냐고 어머님께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얼버무리시며 아주버님은 어젯밤에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지요.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어머님께서 음식도 하나 안 해놓으시고 아주버님을 맞이하셨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머님께선 저에게 아주버님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저더러 신경도 안 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경이 쓰여도 남편이 쓰여야지. 제가 왜 신경이 쓰이겠어요. 황당했지만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되겠냐고 웃으며 여쭈니 제 친구들 중에 괜찮은 여자 없냐고 좀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랍니다. 저는 다시 웃으며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는 아는 여자가 많이 없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당시 아주버님 나이가 39이었어요. 저랑은 8살 차이였고요. 아주버님은 마흔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제 주변에 설령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나이차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면 무슨 욕을 먹을지 뻔히 보여서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어머님은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정말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아들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진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급기야는 너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나이 먹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은행까지 찾아오셨어요. 은행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지목하면서 저 여자는 결혼했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첫째 소개시켜줄 거면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고요. 네 손윗동서가 될 텐데 저보다 직급이 낮으면 계족보가 되지 않겠냐고 김칫국을 마시다 못해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시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한테 한 번 대들었네요. 일 크게 터뜨린 건 아니고 어머님한테 제 직장에 결혼 안 한 직원이 있더라도 아주버님하고는 아마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 비슷한 조건의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저보다 어린 직원들밖에 없어서.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제 직장에 오셔서 그래봤자 못 찾으실 거라고 빙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장남 애지중지하는 어머님이시니 그 말에 곧바로 발끈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돈만 세는 주제에 따지는 것도 많다고 하며 저까지 싸잡아서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속으로 욱하기도 했고 어머님한테는 백날 입 아프게 말하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최고일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럼 아주버님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은 곧바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거기는 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나 등록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요즘은 결혼정보회사가 그렇지가 않다고 돈 좀 있는 집이나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조건 맞춰서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배우자감을 많이들 소개를 받는다고 알려드렸죠. 어머님은 신이 나서 그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하는데 세금 관련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그게 돈이 아까웠다고 세무사 하는 며느리 얻으면 좋겠다고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세무사는 무슨 결혼정보회사 가입하고 나서 아주버님은 최하 등급을 받으셨어요. 나이도 많고 자영업자인데 월 수입이 낮고 뭐 하나 높은 점수를 받을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걸 얼추 알고 있으니 어머님한테 가입시키라고 말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어머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허접한 곳에서 데려가려고 더러운 뒷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다짜고짜 저에게 어디서 그딴 회사를 알아왔냐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게 현실이에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 몇 개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최하 등급을 받으시고는 그 뒤로 어머님은 저한테 아주버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사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면서 연락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예민하신지요. 툭하면 저더러 왜 네 남편은 자기한테 전화를 안 하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게 좋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는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이 무슨 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머님이 시켜도 안 하는 걸 제가 무슨 수로 고쳐놓냐고 해버렸어요. 막말로 남편이 싸가지가 없는 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싸가지 없게 키웠다는 거냐고 따지고 드셨고 전 그냥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죄송하다 소리는 하기도 싫었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발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어요. 워낙에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라 가족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저는 일단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미팅이 있으셨던지라 당장 올라오실 형편이 못 되었지요. 마무리하고 올라오시는데 총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답니다.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올 수가 있냐고요. 자기 가족 같아도 그랬겠냐면서 생각할수록 분하답니다. 듣다 못한 제가 저희 부모님 여기서 3시간 거리에 사시는 건 기억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자기 볼일 다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도 없다고. 정말이지 마음에 쌓인 건 많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어머님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당신 마음은 허하고 괴롭겠나 싶어서 웬만한 건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실까 싶어서 일부러 산으로 둘러보시고 놀러도 다녔고요. 물론 좋은 소리는커녕 고맙다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만 나는 내 할 도리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챙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가 이제 묵은 감정 없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께선 어차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는데 뭐하러 두 집 살림을 하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좋게 좋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편이 좋은 것 같다. 서로 사생활도 보호되고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당신 집도 정리하고 아주버님 집도 정리하고 저희 집도 정리하고 새 집 살림을 다 합치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살림은 도맡아서 해줄 테니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돌려서 말씀드려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사이만 더 나빠지고 마음만 더 상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는지 화가 나신 건지 한동안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없으셨어요. 남편하고는 그래도 연락을 종종 주고 받는 눈치였기에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요. 그래도 중간에서 고생할 남편도 안쓰럽고 어른 이겨먹어 뭐하나 싶어서 좋게 좋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의 생신을 챙겨드릴 리는 만무했고 아무리 어머님이 저에게 화가 나 있으셨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노여움이 풀리셨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어머님이 점심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드시고 싶다는 음식 점심에 사드리고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 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컸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나 싶어서 기분이라도 내드리자고 제 딴에는 큰맘 먹고 돈을 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호강한다고만 하실 뿐 저에게는 고맙다의 기억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씁쓸하대요.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어머님을 댁에 데려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머님이 뒷자리에 앉으셨고 전 남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감기 기운이 사라지질 않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졸음이 살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배부르게 먹었지. 차 앞자리에 해는 따뜻하지. 순간 뒷자리에 계시던 어머님이 제 어깨를 딱 때리시면서 넌 네 남편 운전하는데 잠이 오냐고, 남편이 네 운전기사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제가 좀 피곤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지금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나온 거라고 퉁주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시비 거시는구나. 솔직히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고 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너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며. 너 요새 툭하면 시애미가 말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더라며. 해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계속 저를 건드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이러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만하시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계속 제 어깨를 치셨어요. 제가 정면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도 약이 오르셨는지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굴욕적이고 화가 나서 진짜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쳤네요. 말이 통해야 대화도 하지. 진짜 짜증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지금 네가 시애미를 미친 엑스 취급을 하는 거냐며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남편도 화가 난 건지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평소엔 잘 참고 넘기더니 오늘은 왜 그랬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어머님께서 쉽게 풀어지실 것 같지 않다며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답니다. 그러더니 이참에 합가를 하자대요. 같이 살면서 정이 들어야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없을 것 같다나요. 이게 말인지 뼈다군지. 저는 어머님이 먼저 나를 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셨다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기냐고 난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그런데 합가를 하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대신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장모님이어도 이랬겠냐와 같은 헛소리를 짓걸려대며 제 화를 더 건드려댔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남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도 딱 부러지게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고 어머님께 그만하라 소리도 똑바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니까 남편이 저더러 네가 생각해도 네가 심했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무시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이 나한테 선 넘는 행동을 하셔도 오빠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그러자 자기가 제 편을 들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입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저도 알다시피 살갑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한테 딸 노릇하라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 드리라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희망이 없다 싶었고 전 안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다고요. 어머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당신만 내 편이면 괜찮았을 거라고. 근데 아예 지금 내 편은 절대 못 든다 하니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라고 당신 옆에 붙어 있겠냐 했네요. 어머님께도 내가 꼭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전해달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당신이야말로 저한테 악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매번 냉랭하게 나오니 제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랑 나랑 지난날 있던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대요. 저는 됐다고 아들 둘 옆구리에 하나씩 끼시고 만수무강하시라 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협의 이혼 숙려 기간도 이제 곧 끝나고 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남편한테는 사실 화가 나는 것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네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남편은 속으로 아주버님을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보다 더 큰 효도를 하면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거나 틀렸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의 효도에는 항상 저희 희생이 포함되었던 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자식된 놀이는 자기 선에서 끝냈어야지. 이혼 사유는 어머님의 갑질이 이유가 되었지만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이혼 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걸 어머님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식 올리기 위해 한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파혼한 남자친구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결혼이 장난이냐며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다시 잘 지내자고 이깟걸로 파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아직도 연락이 오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제 사연 들어봐 주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파혼하면서 영영 마주치지도 말기로 한마당의 예비신랑이니 남자친구니 하기도 그렇고 마음 같아서는 개자식이라고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달리 부를 호칭도 없는 것 같으니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쓰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는지는 알지 못했네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 연애하던 시기에는 확실히 요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코로나가 한참이던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마스크 벗고 다니기 시작하고부터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그때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네요. 아무튼 한참 같이 어디 놀러 다니기 그럴 시기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만 만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둘이 어디 같이 찾아서 잘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연애 시작하고 처음 찾아온 명절이 되었어요. 일단 남자친구 본가는 천안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 혼자 독립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연애 시작하고 첫 명절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 한 집에 모이는 게 좀 그렇고 해서 저도 그냥 집에만 있기로 했었지요. 어차피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냥 연휴로구나 생각하고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명절 연휴 동안 심심하다고 이틀 정도는 같이 놀자고 했었어요. 명절인데 집에 안 내려가냐고 물었더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족도 못 보고 지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저도 시간 내서 남자친구랑 만나 영화도 보고 그런 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줬지요. 그리고 다음 명절인 설 때도 상황은 똑같았지요. 물론 그때는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완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그때쯤에 변이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 남자친구는 또 혼자 서울에 남아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가족들 참 보고 싶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요맘때 추석 때였죠. 그때 확신하게 된 게 남자친구는 가족이 보고 싶은데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못 가서 서울에 남아있던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안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안이면 솔직히 기차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는 데다가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는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차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연애하면서 저희가 서울에서만 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분위기 낸다고 교회로 놀러 간 적도 많고 천안보다 더 먼 곳도 전부 다녀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도 남자친구는 서울에 남아있을 테니 저보고 또 시간 내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심심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야 남자친구 명절인데 가족들도 못 보고 외롭게 지내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준 거지. 작년 추석엔 이제 모처럼 친척들도 만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혼자 외롭게 명절 보내기 싫다고 어깃장을 부리며 저보고 자꾸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명절인데 가족들 안 보러 갈 거냐 직접적으로 물어봤지요. 그때 남자친구가 거기까지 언제 가냐며 귀찮아서 안 갈 거라는 대답을 했지요. 그 전까지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라 못 간 게 아니었고 그냥 겸사겸사 그걸 이유로 안 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기가 가기 싫다고 안 가놓고 혼자 연휴 동안 심심하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저희 친척들 모여 시간 보내기로 한자리에 불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먼 거리 아니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다녀오라고 한마디 했어요. 저랑 연애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몇 년 동안 안 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전에 갔다 하더라도 당시 연애 기간만 따져도 횟수로만 2년 차였는데 그쯤 되면 한 번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충고까지 해줬지요. 남자친구는 기어이 명절을 꾸역꾸역 혼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올 초, 그러니까 지난 설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귀찮다고 또 본가에 안 내려간 거예요. 이 상황만 봐도 남자친구가 가족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정말 귀찮아서 그랬겠어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도 했고 여러모로 헷갈리던 상황이었지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만 두고 보면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라 쭉 연애를 해왔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식성도 비슷해서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것만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지나오면서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고 연애만 두고 본다면 저한테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나름 비전도 있는 것 같아 거절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심 저 혼자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지 않는 게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귀찮아서 가족을 안 보러 간다는 게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말로는 저한테 귀찮다고 했지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가족들끼리 그래선 안 되는 일이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연 끊고 지내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지내는 지인이 한 명 있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실 본가에 내려가지 않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로 했는데 양가 어른들께 결혼 승낙 인사 정도는 하러 가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천안에는 언제 같이 내려가 볼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빠르면 빠른 대로 좋고 늦으면 늦는 대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괜히 쓸데없는 걸로 고민을 했나 싶어서 또 남자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그럼 그동안 명절 내내 본가에 안 내려간 게 진짜 귀찮아서 그런 거였냐고 다시 물어봤네요. 남자친구는 무슨 재밌는 농담이라도 하는 것 마냥 진짜 귀찮아서 그랬다고 실실거리며 대답했고요. 부모님이 자기를 아직도 애 취급을 하는데 독립해 나와 떨어져 살다 보니 만나기만 하면 괜히 살 빠진 것 같다고 귀찮게 하고 밥은 제대로 먹냐는 둥, 건강검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다 큰 자식이 알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두고 하루 왼종일 걱정만 늘어놓는 게 불편해서 천안 내려가는 게 싫었던 거라고 웃으면서 말해주더군요. 과도한 걱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걸 또 흉을 보듯 말하니 조금 그랬습니다. 아무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꺼낸 김에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 전에 인사드리는 건 해야 할 일이고 상견례며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만 늘어지게 될 거 아니겠냐 하니 남자친구도 알겠다 말하고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내려가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처럼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3자인 제가 봐도 아들을 엄청 아끼시는구나 싶었어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랬지요.
놀라웠던 건 남자친구는 아예 저랑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집에 알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애초에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으니 얼마나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하는 걸 소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한테 뭐라 딱히 하시는 말은 없었네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원체 남자친구가 집에선 무뚝뚝하고 그래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전화해봐야 툴툴거리며 전화 끊을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한 색시감을 구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대요. 아무튼 그날은 인사도 잘 드렸고 좋게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드렸는데 참 아들사랑이 대단하신 분이다 싶은 게 저한테 매일같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점심으론 뭘 먹었냐, 저녁으론 뭘 먹었냐 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질문을 매일같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이 매일 올 줄은 몰랐으니 오는 대로 연락 다 받고 아는 선에서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매일같이 연락이 오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에 있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연락이 와선 저 말고 당신 아들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니 언젠가부터는 저도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전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노이로제에 걸린 것 마냥 전화기만 울리면 괜히 남자친구 어머닌가 하고 놀라고 그렇게 전화 피하는 걸 며칠간 반복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 좀 자주 드리라고요. 매일같이 연락 오는데 아들 걱정밖에 안 하신다. 너가 연락 가끔씩이라도 한 번 드리면 오지 않을 전화 아니겠냐 했지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당장이라도 집에 전화해서 짜증을 부릴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피해봤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잘 지낸다 하고 연락을 드리라는 소리라고 또 한 번 설명해줘야 했어요. 네가 거기서 짜증내봐야 내가 연락받기 싫다고 너한테 일러 바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한테 잘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궁시렁거리면서 알겠다 대답했고 저도 일부러 남자친구한테 저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리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그 뒤부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처럼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잘 해결됐구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는 조금 뿌듯한 점도 있기도 했어요. 상견례 때 일인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이 색시감 잘 만나서 아주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집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다고 아주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셨거든요. 칭찬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일이 저렇게 풀렸으니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했던 게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남자친구도 그간 틱틱대는 아들로 살아온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부터 틈만 나면 저랑 같이 천안 좀 내려가자 부모님 뵙고 오자 하는 식으로 물어왔거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틱틱대던 그 아들이 이젠 부모님 보겠다고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주 집에서는 경사가 난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같이 내려가긴 했는데 굳이 저랑 같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 게 결국엔 저는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제가 좋은 것보다 안 그러던 아들이 변한 게 더 좋으셨던 거였으니 저랑 같이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거의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솔직히 있는 둥 마는 둥 대하셨어요. 거기에 주변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 쪽 식구들하고 너무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거 좋을 거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보니 남자친구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혼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라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하라 그럴 땐 그렇게 툴툴대던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들 챙겼다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참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남자친구도 그때쯤부터 해서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에 점점 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결혼 준비해오면서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굳이 문제를 찾아보자면 갑자기 혼자서도 천안 내려가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진 남자친구 덕에 결혼 준비하면서 스드메같이 알아봐야 할 것들을 알아볼 시간이 조금 모자랐다는 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식을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도 서두를 게 없다는 생각이었고 아마 못해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된 걸 텐데 한참 즐기게 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파혼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이번 추석에 연휴 기간 길게 해준다고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빨간 날 만들어서 연휴를 길게 쉬게 되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다 만다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대체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당연히 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추석이지 않냐. 주말 껴서 연휴 같지도 않은 연휴 보내고 하루 출근하고 또 빨간 날이라 하루 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너는 몰라도 뭘 모른다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꼬치꼬치 캐물을 것도 없고 말하기 싫어 보여서 따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진짜로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관련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해왔어요. 그 통화 끝나면서 저희 결혼 이야기도 다 끝나버리고 말았고요. 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번 명절에는 저보고 천안에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이라고 벌써 시댁에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저도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쳤어요. 그간 명절 때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했는데 하루 정도 시간 못 낼 것도 없었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싸울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저도 명절이다 보니 가족들과 해야 할 게 있어서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가 연휴 마지막 날이든 마지막 날 전날이든 괜찮은 시간에 따라 내려가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게 아니고 이번 명절은 자기네 집에서 내내 보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힘들게 생겼으니 너가 와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연휴 내내 예비시댁에서 보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놓고 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좋게 돌려 말해 거절했지요.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살림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뭘 돕겠냐고.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냐 하고 농담 섞어서 좋게 좋게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말에 음식하는 거야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없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 때문에 짧을 줄 알았던 연휴가 길어져서 친척들이 연휴 시작하자마자부터 자기 집 와서 지낼 것 같다는 거예요. 대체 공휴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지요. 자기네 아버지 쪽이 6남매라서 다 모이면 엄청 대가족이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해서 명절 때 되면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신다고. 올해는 연휴가 짧아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대체 공휴일 그것 때문에 다 망했다면서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이참에 친척들 다 오게 되는 거니 겸사겸사 저 인사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예비 며느리가 연휴 내내 시댁 내려와서 일 돕고 그러는 거 보면 너는 친척분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으니 좋고 나는 마누라 잘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엄마는 며느리 잘 봤다고 체면이 서질 않겠냐고. 일석삼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다 너 좋자고 하는 말이니까 빼지 말고 와서 일을 도우라고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딱 잘라 대답했지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한다고 뭐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루라도 내가 시간 내서 가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인데 그건 싫다고 거절하고 연휴 내내 와서 쉬다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네 친척 식구들 많이 오니까 엄마 대신해서 일하라고 부르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 자리를 좋다구나 가겠냐고 바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저보고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결혼 조금만 더 일찍 했었으면 당연히 왔었어야 하는 자리 아니냐고 어거지를 부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지네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쭉 하게 될 일인데 미리 연습 삼아 체험해본다 생각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거기에 가족들한테 칭찬도 받고 시작부터 좋은 인상 남기는 건데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꼭 와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뭔가 싶대요. 그 자리 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명절에 꾸역꾸역 예비시댁 찾아가 시가친척들 밥 차려주러 자진해서 오는 며느리, 아니 식모라는 인상 심어주는 게 어딜 봐서 이득이냐고 따졌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친척들 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엄마 고생하는 게 싫었으면 진작부터 집에 가서 엄마를 도와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여태까지 귀찮다고 집구석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선 효도한다고 결혼 전부터 배우자 집에 오라고 해서 연휴 내내 일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 집 며느리 자리면 저도 안 갖는다고 됐다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끊자마자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기 꺼버리고 연락 씹어버리니 남자친구가 똥줄이 탄 건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말다툼으로 파혼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해도 받아줄 생각이 있었기에 집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러 찾아왔던 거였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인정받으러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1절로도 지치는 이야기를 2절에 3절 아주 완창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지 엄마랑 자기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처럼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 때문에 혼사자리가 날아가 버리면 어머니는 분명 평생을 아들 파혼시킨 어미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실 거라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한번 봐줄까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이 기회를 빌어 완전하게 파혼에 연 끊고 제 갈 길 가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가족 등지고 살다가 이제 와서 효도라고 생각한 게 배우자한테 강제로 시키는 대리효도냐고요. 어머니가 너한테 느낄 미안한 마음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무지한 것과 무식한 게 뭔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진짜로 누가 나한테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해도 안 할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보고 이기적이다. 너만 안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는 시작할 때 말했던 대로 자기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명절 당일에라도 와서 어머니 일 좀 도우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대로 이게 정말 제가 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단이 나버린 걸까요? 설사 진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저는 파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며칠 뒤면 추석인데 암만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고생하는 어머니 걱정에 연휴 시작부터 집에 내려가서 일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거기에 제 1년치 월급을 다 걸어도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대리효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좀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누구라도 제발 효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모님께 직접 해야 한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